다음 이야기 주제는 재산 분할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모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무려 1조 3,808억 이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요. 와, 어휴. 최대의 규모의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그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 분할의 핵심은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전업주부라도 결혼 생활이 2년을 넘어가고 자녀가 있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 비율은 딱 5대5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결혼 기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나 직업,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판사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여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할 거라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게 뭐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재판은 늘 증거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소득 활동이나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3명의 여자와 불륜을 했고요. 자녀에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늘 게임에 몰두하고 아내 몰래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죠. 이 불륜을 알아챈 아내가 추궁을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전형적으로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좋다. 형사 고소 취하해주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래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협의 없이 그냥 자녀들의 친권 양육자 아내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어요. 야,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식 키워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 이혼을 했죠. 어느 날 아내의 수학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원생이 많아지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걸 본 남편은 협의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딱 하루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와, 딱 하루 전에? 예, 그 기간을 그분은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전에 했겠죠? 와. 남편은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재산을 숨겼고 이 학원 운영에도 내가 재산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미친네. 진짜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 역시도 혼인 기간 동안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확인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아, 근데 불안한데. 제척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아내는 아내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는. 안 됐기를.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수학 학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기는 하는데 지분을 주장을 2년이 되기 전에 진짜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꼭 이런 스토리들은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한 번 더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잖아요. 그쵸. 이혼할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열심히 산 덕분에 증식된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남편이라면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당신 수학 학원 차린 저 돈이 어디서 났냐? 내가 뭐 벌어다 준 돈 이거 이체한 내역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쪽을 명분 삼아서 빙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너무 가슴이 아, 그거 아프죠.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아내가 직접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대응하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이 지나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요.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남편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거나 작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남편의 재산이 더 많게 나오면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재산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이혼을 진행하면은 폭행이든 뭐 외도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뭐 돈도 뭐고 따지지 않고 일단 이혼부터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 정보를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차, 예금 뭐 이 정도는 다 예상하실 것 같고요. 차는 예상 받겠습니다. 차도 됩니다. 가액으로. 재산 분할은 가액 분할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인지, 재판 종결 당시의 시세, 자동차 시세, 다 시세가 나오죠, 요즘. 5대5라면은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 시계 테크 하시는 분도 있고 금 테크 하시는 운동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림 그다음 뭐 골동품 고가의 수집품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이것도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다 들어갑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것들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와인이나 위스키 그거 모으시는 분들도 예. 그 모아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애호가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할 때 긴 뭐 협의를 거쳐서 이제 모든 와인의 가격을 매겨서 뭐 2천만 원씩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2천만 원 해서 이 와인 너가 가져, 이 와인 내가 가져 이렇게 재산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이 있을 때 그것도 분할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중에 산 집에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내가 전혀 몰랐던 빚. 이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혼 소장에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고부 갈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장인 장모와 사위, 장서 갈등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 갈등으로 인한 그 이혼의 경우에 문제의 원인이 부부 사이가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런 걸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4호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따라서 이제 부부 중 일방이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가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해서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아들 신혼집으로 주려고 사돈 40평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결혼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친정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혼수를 정성껏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상견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식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신혼집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빨리 물어보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1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내 부동산을 네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냐면서 욕설을 하고요. 아내를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황한 아내는 이제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막 부모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아내 편을 들었죠. 이렇게 남편이 연락을 끊고 지내자 시부모는 더 격분을 해서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서 며느리 누구 아들과 사이를 갈라놓은 폐윤녀 이런 피켓을 들고 그건 좀 그렇다. 시위를 벌이고요. 몇 달간 이런 이제 수모를 겪은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시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너가 부모와 천륜을 끊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슬프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그 이제 이혼 소송을 받고는 너무 슬퍼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에서 부모님한테 설득이 된 건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부모와 한편이 되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이 젊은 부부는 파탄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시부모의 거짓말, 폭언, 폭행, 명예훼손적 행위가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의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독립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는 품 안의 자식일 때처럼 자녀의 가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립한 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과 중혼죄라는 부분입니다. 중혼이 뭘까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중혼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먼저 이 사실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고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사실혼을 하는 경우로 말합니다. 불륜이네요. 불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부 관계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가정법원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많은 줄 몰랐어요. 많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게 되나? 예. 시간이 되나, 시간이? 제가 그 대표적인 사실혼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남 1녀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잦은 늦은 귀가를 하고 음주 외박으로 부부 갈등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은 혼인기간 20년 차 때에 A라는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자녀도 한 명 낳았고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제 명의퇴직을 한 이후에 집을 나와서 A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를 부담을 했고요. 방에 질문 있네.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게 되는 등 이제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신장 이식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이런 일로 이제 남편은 아내와 이제 혼인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치사하다. 치사하죠. 아니 뭐 본인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양육비를 끊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이제 현재 동거 중인 A와의 사이에 중학생 자녀가 있고, 그리고 병든 나를 보살펴주는 것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이 A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내와의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편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왜냐면 양육비 줄 때까지 이거를 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각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재는 지금 아저씨께서
이 새로운 가정에서 지금 어찌됐건 아프신 몸인데 다 지금 보조를 받고 병수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집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부동의하는 경우, 끝까지 이 사건처럼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혼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동의를 해주든 동의를 해주지 않든 이 중원적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편들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법률상 관계에 있는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법률상 배운 남편이니까 부양료를 달라. 네네네. 그리고 A 여성에 대한 위자료 소송. 그게 있구나.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소송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남편은 자기 A와의 사이의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해버립니다. 아우. 예, 그리고 법률상처와 자녀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사건에서 길바닥에 나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본처가요, 그죠? 본처 자식이. 본처도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인데. 예, 너무나 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죠.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중원죄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원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중원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 영국 선진국가들은 다 중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중원죄 처벌 규정이 있다면은 이제 법적 아내와 자녀들에게 닥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형사처벌이니까요. 의미 있는 법조항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논문에서 발표를 하면서 중원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